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잊어가지고 삼보험하고 좀 가까워지자, 좀 친해지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로 알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로 해서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삼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청구, 이제 개인 보험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좀 하다 보면 청구의 70% 정도는 실손의료비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청구 70% 중에 또 70% 정도는 20만 원 소액건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뭐 후유장애라느니 뭐 사망보험이라더니 뭐 수술이라더니 아니면 진단이라더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 고액건 같은 경우에. 고액건은 정말 이제 좀 소수로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실손 소액 청구건이 되게 많다. 이런 거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이니까 알겠죠. 실손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서 비례 보상이 돼서 이제 보상이 되는 거고 정액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진단비 같은 거,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10개를 가입을 하게 되면 그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한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손보상은 가입한 회사가 여러 개가 되더라도 실제로 보상하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삼보험에서는 딱 실손보상에서만 그 실손보험에서만 실손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특약은 저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목표는 60점이기 때문에 다른 세세한 세부 그런 뭐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유병자 실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실손 이런 것도 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왜 제가 안 다룰 거냐면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유병자 실손을 판매하는 회사가 몇 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판매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노인 실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지 않은 거를 문제를 내기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제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0점 목표인 경우에는 그냥 알고 있는 정도, 그냥 계산법이랑 좀 차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 외우고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병자 실손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노인 실손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맥락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상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삼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험을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이게 할증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연령, 그 기준이 있어요. 갱신이 되는 그 연령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될 뿐이지 뭐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난다고 해서 뭐 보험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할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보사는 계약 후 오늘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는 실손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판매하는 특약, 주계약 모든 보험에서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손해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을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그 이륜차 관련된 거는 전체 부담보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사고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손의료비는 이제 공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에 이륜차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손은 적용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정액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사고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 생명보험에서는 다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저번 주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좀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번 주 했던 내용인데 저번 주 중점적으로 했던 게 제14조 계약전 알리움 위반에 대해서 했어요. 그 계약전 알리움 위반이 뭐냐면 청약서에 그 물어보는 사항이 거기서 이제 제대로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그 작성을 하지 않으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그게 위반 사항이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작성을 안 했을 경우에 못하잖아요.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근데 조사를 통해서 청약서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또 이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는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해야 된다가 아니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계약 전 알리루무 위반 효과로서 그 청약 고지사항과 고지했던 그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지급이 되고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딱 생각하면 떠오를 거예요. 세 가지 해서 그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아니면은 그 약을 먹고 진단 계약을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암 진단, 5년 이내 암 진단, 그 다음에 HIV 진단받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1개월 이내에,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전 알리루무 위반 적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해지도 가능한데, 두 개 중에 실무적으로 한다면 보험사에 좀 유리한 거를 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그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왜 해지를 하냐면은, 취소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나가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은 그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의 성립을 보시면, 그 고지를 했을 경우에 별도의 조건 4가지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이 별도의 4가지를 제가 가로놓기로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90일 이내에 이제 이런 경우에 1회 보험료를 주면 승낙이라는 거를 절차를 해야 되고, 그 별도의 조건 4가지 중에 부담보 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질환에 있어서 그 보험기간 정기간 동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에 대한 그 해제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추가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보가 해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계산 문제라든지 그렇게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청약의 철회 같은 경우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거는 기출됐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취소할 수 있는, 약관 교부를 안 하거나 설명을 조금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자필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몇 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기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약관이 이제 개정된 추가된 내용으로 통신 판매 설명 의무 이제 가능한 거 2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의 무효 사유 3가지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무조건 뭐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기출이 됐던 거는 그냥 빼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무효 사유가 이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의 변경. 계약자의 변경은 이제 수익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수익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 피보험자의 그 사망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는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대항을 하려면 보험사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약의 변경에 있어서 특약을 해지하거나,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그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걸로 보고, 그 해지한 거는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된다, 계약자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나이 했는데, 보험 나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충분하게 그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저는 이게 시험 기출은 좀 확률이 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번 주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번 주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주건만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할 거예요. 오늘 할 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들었던 표준약관 그거 있죠?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제 15조, 16조 볼 겁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나요? 제가 제 시간 내에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펴셨죠? 표준약관 제 15조, 16조예요. 일단 약관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리루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보험사만 지금 이거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실손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15조 1항 보겠습니다. 1항 제 15조 1항 동그라미 1번 1항이에요. 그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래의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우편 전화 방문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 내용이 1항의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제 보험자에게 그 아래 내용을 우편 전화 방문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 내용을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보험 계약,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거고, 자, 그 동그라미 1번 말고 아래 보시면 그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걸 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자, 1호 보겠습니다. 1호. 1호에 직업, 직무 동그라미 치세요. 직업, 직무. 직업과 직무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2호 보겠습니다. 2호. 2호에 운전의 목적이 바뀐 경우. 아래 보면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호 보겠습니다. 3호는 운전의 여부가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고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호가 중요한데요. 오늘 4호는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이 계속적으로 사용 가로 열고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출퇴근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된 경우 이거 이 4번 4호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의 내용 같은 경우에 아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알려줘야 된다.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우편 전화 방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그 1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1호에 1번에 가나다를 한번 볼게요. 가나다. 자, 보고 계시죠? 가나다를 볼게요. 그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가, 나, 다 예시가 좀 들어져 있어요. 어떤 예시가? 이게 왜 이거 보느냐면은 나중에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가목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나목을 보시면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아래 보시면은 학생 미취학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직인 경우가 직업이 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뭐 보험 가입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직업이 변경이 되면 이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가입했을 때 학생이었는데 이 계약이 한 10년 정도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왠지 직업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을 적으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 우리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본인의 직업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거기에 직업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직업이 변경이 되면 그 보험회사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만약에 직무를 하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그 고객님께서 보험금이 적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변경을 하라고 저희가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 고객이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그럼 설계사님한테 조금 안내를 좀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콜센터 직원한테 아니면 내방했던 직원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그 업무 절차를 알려줘요. 미리미리 보험회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런 거 위반 사항 왜냐면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이 그 얼마나 알겠어요. 그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리루무 위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게 됐을 경우에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변경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뭐 한 50% 정도가 깎이거든요. 근데 다쳐가지고 이러다가 물론 이제 산재라는 이제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상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그 비급의 80%는 보상을 또 해주잖아요. 근데 비급여 막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 계약 후 알리 의무 때문에 50% 삭감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고객은 진짜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고객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빨리 변경 진행을 해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이 경우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이 경우에도 알려줘야 돼요. 왜 이거 경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하던 사람이 무직이 되잖아요. 그럼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급이에요. 급수가. 급수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1급이 가장 이제 안 위험한 그 일이고요. 2급, 3급 넘어갈수록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 직업을 그만둬서 1급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무직이 되고 백수를 보험회사는 백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상급으로 판단을 해요. 왜 판단을 하면은 일용직 근무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용직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일용직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그만둔 경우에 상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게 알려주는 게 되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그만뒀어요. 제가 만약에 백수가 됐어요. 회사에서 그만뒀는데 이거를 그만두고 제가 지금 저도 이직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백기가 무직 상태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일주일에 공백이 있으니까 이때 통지를 한 다음에 또 직을 가면 또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실무적으로는 되게 힘들죠. 힘든데 원칙적으로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다른 이제 일용직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제가 그 손해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조사를 나와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삭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직업과 직무가 조금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아래 이제 네모 박스 보이시죠? 네모 박스 보이시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제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6개월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예시고 만약에 뭐 일을 어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다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계약 후 알리루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예시로만 6개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계속 이제 일을 종사해서 6개월 이내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리루무 위반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내가 직무를 딱 해가지고 이걸 했으면 그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분, 여기 얘 나와 있죠. 학생, 미취학, 아동, 무직 등. 여기 또 무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맡은 일.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직이야.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씩 그 공장에 딸린 사무직이어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면 한 번씩 가서 일을 도와줘요. 그 현장 일을. 그러면은 그 내가 고지했을 때는 그 사무직으로 했는데 한 번씩 가서 해줘요 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직무상에 들어가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손이 없을 때는 가서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항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1륜차를 좀 자세히 좀 보면은 그러니까 사목을 한번 봐볼게요. 사목. 여기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목, 4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목, 3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 여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1륜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1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로 열고 여기 이제 전동 킥보드 나왔어요. 전동 킥보드, 전동 힐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거. 그 우리 많이 이제 두 발로 달리는 거. 그것도 이제 이륜 자동차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2020년도 7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용 이동 장치.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그 들어가는 거고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그 전동 휠체어
그 다음에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한대요. 제외하고, 그리고 이거를 언제 하냐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소유, 사용, 관리했을 경우에 안 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타는 거, 한 번씩 가서 뭐 타는 거에 대한 거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할 때만 통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규정하고 있냐면 가로에 나와 있어요. 직업 또는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만 통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내용?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좀 이따가 이제 문제 볼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 문제는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약관 규정의 2항. 2항에 2항에는 어떤 거를 규정했냐면 위의 사항에 통지한 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계약 변경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문제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안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나온 거는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 네모 박스 쳐진 거 있죠? 네모 박스 쳐진 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 볼게요. 이 네모 박스 쳐진 거 제목이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그러니까 위험이 변경된 거를 고객이 만약에 통지를 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되느냐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해놨어요. 자, 제일 먼저 위험 변경 사항에 통지를 하죠.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업이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뭐 작성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근거가 남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제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성하면은 인수심사 인수심사팀이 따로 있거든요. 인수심사팀에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변경이 됐는데 1급, 2급, 3급 제가 나눠진다고 했죠. 실무적으로. 1급이 2급이 되냐, 3급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수심사를 해야 돼요. 2급으로 볼 거냐, 3급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3급이 1급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2급이 내려가느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고 생보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5단계로 나뉘거든요. 5단계로 나뉘는데 A가 이제 상명보험에서 말하는 1급, 그 다음에 B, C가 2급, 그 다음에 EF 맞냐? A, B, C, D, E. 제가 갖고 D, E는 이제 4급, 3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수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급이 3급이 됐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정산 처리가 과정이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 변경 완료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실무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 변경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계약 변경이 확인되고 그 계약 변경 확인된 거가 인수심사 인수심사팀에서 몇 급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급 결정이 됐으면 그 변경된 급수에 따라서 금액 정산 처리 보험료를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항을 보시면 3항을 보시면은 그 2항에 따라서 계약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되면 위험이 감소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3급에서 2급이 되거나 1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원래는 10만 원이 냈으면 위험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10만 원이 8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액돼 가지고 원래 쭉 감액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거에서 나오는 이제 책임중비금의 차이가 나오는 거에서 이 책임중비금이 이제 뭔가 발생이 하면 환급을 해줘야 될 금액이 발생이 되면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거를 책임중비금을 환급해 준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또는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급이 6만 원을 가입했는데 3급이 되니까 이제 10만 원을 내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환급할 돈, 예를 들어서 책임중비금 환급할 돈이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책임중비금,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구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어렵진 않은데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안 하면 어쩔 때는 책임중비금이 나가고 어쩔 때는 해지환급금이 나가고 어쩔 때는 만기환급금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조금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는 뒤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항 보겠습니다. 사항 동그라미 4번. 자,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 계약을 통지를 했잖아요. 계약에 통지를 하고 나서 이제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 자, 보험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통지를 하고 제가 뒤에 또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그걸 볼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통지를 하고 통지가 반영이 돼서 그 보험료를 증액을 해서 이걸 납부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감액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사항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그 결과론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고 5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있고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그 글자가 좀 많은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거는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근데 또 약수를 쓰라고는 문제는 출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준비한 PPT를 먼저 보고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계약 후 알릴 의무 2반입니다. 2반이 총 보험 계약의 효과와 이 제목을 보는 거예요. 주석을. 자, 보험 계약의 효과. 잠시만요. 주석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보험 계약의 효과와 그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알릴 의무 2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효과를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험 계약, 하나는 보험금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이 이제 해지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직업과 직무, 그 다음에 운전의 목적,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륜차 관련된 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통지를 한 경우에는 위험의 감소, 그러니까 3급에서 1급이 되면 보험료 삭감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증가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이 내용이 아까 그 사항 좀 이따 볼 건데 그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통지한 경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결론이 되고요. 만약에 통지를 안 한 경우 위험의 증가가 된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화살표 두 개 했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죠. 이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가 할 수가 있어요. 해지. 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서 계약의 효과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해지를 할 수가 있다 해요. 해지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위로 가는 거예요. 위험의 감소가 있으면 보험료의 삭감 할인이 되고요. 위험의 증가가 있으면 보험료를 증액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돼요. 이 해지하는 거에 대한 규정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약관 규정 제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편에 제가 저번 주에 1항 내용 중에 1번
1호만 했고요. 2호는 제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호 내용이에요. 2호 내용. 2호 내용에서 그 상해보험 계약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알릴 의무 위반 효과에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그래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지를 할까요? 보험회사가? 아니요. 해지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진짜 직업이 뭔가 뭐 벽 껐을 때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남아나지가 않고.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인수 안 하는 그렇게 이제 규정한 거 있어요. 진짜 그 어떤 직업 같은 경우에냐면 광산에 채굴을 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그 원앙 어선을 타거나 이렇게 막 그 배를 타시는 분들, 이거는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애초에 인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보험 계약이 변경이 돼서 직업과 직무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해지는 하지 않는 걸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게 생겼냐면, 금감원이 최근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직업의 변경 때문에 보험 계약에 해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딱 그 금감원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더더욱이 실무적으로 이 보험 계약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때문에 해지를 하지가 않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위험의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가 이제 증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해지할 수가 없다. 해지를 안 한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해지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상. 아까 그 네 가지의 위반이 되면 해지할 수 있어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거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해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보험 계약의 변경에 대한 효과예요.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금의 효과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효과. 이거는 그 사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벌써 사례 문제가 이걸로 인해서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효과에 대한 게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뒤에서 이제 사례 그 나온 거 문제 볼 거예요. 자, 똑같이 이거는 보험금의 효과예요. 아까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험 계약의 효과, 보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효과고, 이거는 청구한 보험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통지를 해야 되는 4가지, 여러분들 직업, 직무, 운전, 그 다음에 그 이륜차, 이거 진짜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셔야 되고, 이거가 만약에 통지한 경우, 다시 주석을 달고, 이 4가지에 대해서 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아까 똑같죠. 보험 위험의 감소, 그러니까 3급에서 2급이나 1급 되는 거,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2급이나 1급 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청구한 보험금. 그 다음에 위험의 증가, 통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험료를 더 높게 내세요라고 했어요. 보험료를 더 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바로 추가 납입을 해요. 그리고 자동이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돈이 나가죠. 그 보험료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통지를 하면 당연히 바로바로 추가 납입을 그 자리에서 창구에서 가서 하면 바로 납입을 하니까.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뭐 1,000원, 2,000원? 뭐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하면 전액 지급을 하고요.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삭감 지급을 합니다. 통지를 한 경우에도. 왜냐면은 그만큼 그 보험료를 더 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위반한 경우가 문제가 나오죠. 통지해서
위험의 감소가 되거나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도 여러분들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냥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걸 삭감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반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위반한 경우가 통지할 사항을. 그래서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직업과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변경된 직무로 인해서 아니면은 이륜차를 사용 관리하다가 아니면은 운전의 목적이 변경으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위반한 경우가 된다면은 그 청구된 보험료는 비율에 따라서 삭감 지급을 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삭감 지급을 해요.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그 무조건 계산 문제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거든요. 변경절 그러니까 요율이 위로 올라가요. 그게 보통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작은 숫자고 변경 후 요율이 큰 숫자예요. 무조건. 그래서 변경 후가 아래로 내려가고 변경 전이 위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은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뭐 문제를 볼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요율에 대해서 변경 전 요율이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뭐 보통의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50% 나왔거든요. 50% 삭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계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큰 숫자가 무조건 아래 내려간다. 그다음에 작은 숫자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비율에 따라서 삭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반을 하더라도 질병적인 경우가 있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액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금에 대한 효과. 여러분들 그 보험 계약에 대한 효과는 아까 이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해당이 되면 전액 지급.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이 통제해야 될 네 가지 사항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또 이것도 그 통제할 사항이 위험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누락한 것 같은데, 그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위험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의 감소. 그럴 경우에도 전액 지급을 합니다. 위험이 올라갈 경우에만, 위험률이 그러니까 1급에서 2급이 되든 2급에서 3급이 되든 1급이 갑자기 3급이 되든 이런 경우에만 삭감 지급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약관 규정으로 돌아갈게요. 약관 규정. 자, 사항 보겠습니다. 약관 규정이 제15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예요. 지금 보는 게, 자, 15조, 제15조의 사항.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어려운 말로 4항과 5항에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 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그러니까 통지를 했죠. 통지를 한 걸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에는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그 아까 말한 거예요.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 요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증가된 유형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 관련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이 말이 다만 이유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질병이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다 지급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제가 설명했던 거를 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그리고 5항 볼게요. 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 후 요율, 그러니까 변경 전 1급에서 변경된 사실을 회사를 않을 경우에는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는 회사는 그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된 보험금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대해서 삭감 지급을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삭감 지급할 거냐 전액 지급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금의 효과, 보험 계약의 효과, 이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여기 약관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 한번 봐보고 갈게요.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도대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라는 거를 봐봅시다. 2015년도 기출이에요.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약관 규정에서 다시 PPT 화면 보세요. 자, 2015년도 기출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이제 우리 결론을 그러니까 아까 내었던 걸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김갑동 씨가 원래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대요.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아래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직이었는데 보험 가입이 언제예요? 2013년도 4월 1일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사무직이니까 사무직으로 아마 고지를 했겠죠. 고지를 하고 2014년도 5월 3일에 엘리베이터 정비원으로 직무가 변경이 됐대요. 우리 세 가지 경우 있었죠. 네 가지 있었죠. 직무가 거기에 약간 규정 그대로 나왔어요.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사고일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아래 조건에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상해보험 계약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문제가 나왔구나. 물론 이거는 이제 후유장의 문제예요. 후유장의 문제인데 이제 짬뽕이 된 거죠. 짬뽕이 된 거로 나왔고 그래서 이 특약을 보면은 일반상해 후유장애, 교통상해 후유장애, 신주말, 그다음에 일반상해 이렇게 나눠가지고 특약이 가입이 됐어요. 이제 저번 주에 특약 각각 금액을 납입하고 이거 각각 다 보상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맨날 반복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험 요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제가 아까 계속 말한 1급, 2급, 3급 빨간 박스 친 거 봐보세요. 빨간 박스 친 거. 자,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율이 옆에 0.2, 0.3, 0.4죠. 근데 제가 큰 게 무조건 아래 내려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큰 게 내려가면 4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4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2는 50%죠. 그래서 그 50%를 적용하는 게 이제 답인데 일단은 그래서 사무직은 1급이고 엘리베이터 정비원은 3급이래요. 자, 여러분들 보이죠? 눈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사항을 볼게요. 사고사항을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언제 바뀌었냐면 이때 바뀌었어요. 2014년도 5월 3일 날 바뀌었는데 8월 22일 날 아까 우리 막 6개월 예시 6개월 있었죠. 6개월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은 6개월 안 지났죠. 근데 저는 하루만 지나도 된다고 했어요.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때 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장애 진단 나중에 할 건데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거의 지났나요? 막 지났겠죠. 자, 이때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는 우리 결론 나오죠. 보험회사는 이때 계약 해지 처리했대요. 해지. 자, 이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해지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파악하는 거는 이거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다. 위반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 보험금이 지급을 할 것에 대한 거는 50% 삭감 지급을 해야 됐구나. 그리고 계약은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 처리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거는 이제 이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교통사고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도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 80%인지는 제가 문제를 제대로 안 봤어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해당이 되면 해당되고 해당이 안 되면 뭐 안 주겠지만 자, 이 1억 원에 대해서 해당 요율 그 장애 분리표에 나오는 요율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04분의 02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게 50%거든요. 50%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혹시 어렵나요? 제가 설명하는 게?
자, 제가 계약 후 알림룰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적용돼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문제를 해서, 자, 보험 계약은 제가 적어놨죠. 정리를 해놨죠. 해지가 할 수가 있다. 이거 답은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험금은 비율에 따라 삭감 지급을 해야 된다, 50%. 그리고 여기에 대한 쟁점이 이제 2차 장애가 나왔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말을 하자면, 그 보험의 만료가 됐을 경우에, 보험의 만료, 이게 해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험의 만료라는 게 해지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 만료가 됐을 때 10년 이상 장기보험은 만료 후 2년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미만은 1년만 보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0년 이상 계약이죠. 2013년부터 33년. 이거 나온 이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보험 만료를 염두에 두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저희 때 시험 봤거든요. 못 풀었어요,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2017년도에 문제가 나왔죠. 이 효과에 대해서. 아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해 보험 계약 후 알림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보험 계약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는 청구한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서 이게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이 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여러 적당하게 약수를 하시면 돼요. 막 내용 많이 적을 필요 없고 제가 예시를 적어 올려다가 좀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 계약의 효과. 근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2017년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기출 한번 또 볼게요. 이게 이제 2015년도 한번 기출이 됐고 2019년도에 기출이 한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내용이 길어요. 자, 여기까지 끊고 여기에서 이 옆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A, B 보험사에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A 보험사, 제가 이거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좀 그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요. 시험 볼 때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는 대충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대충대충 읽는데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문제는 무조건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진짜. 모든 지문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A, B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산출하시오.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막 대충 보니까 A 보험사만 산출할 수도 있고요. B 보험사만 산출할 수도 있어요. 막 대충 보다가 막 내용을 막 적으니까. 그리고 아래 보면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죠. 판단 근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거는 A 보험권만 해당합니다. 자, B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돼요. 우리 저번 주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A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맨 처음에 보험 가입할 당시에 전업주부로 고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 가입할 당시에 전업주부를 했고 언제 변경이 됐냐? 언제 변경이 됐죠? 아, 자, 이때부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입하기 전이죠. 날짜도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날짜, 이때부터 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이때는 이제 계약 후죠. 왜냐면 고지는 그때는 전업주부였는데 전업주부에서 이때 종업원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계약 후 알림 의무 위반이죠. 그럼 보험계약은 해직을 할 수가 있고 보험료 그 위반이 그러니까 위험이 올라간 만큼 보험료를 증액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알리지 않았대요. 계약 후 알림 의무 위반이에요. 요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요율이 아래 내려간다고 했어요. 높은 요율 아래. 그 다음에 변경 전 낮은 게 금액,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풀 때. 그래서 전업부조부는 1급이고 그 다음에 십장 종업부는 2급, 그 다음에 이륜차 배달원은 3급이래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확인됐고 부검 결과 그 외상성 외인사죠. 외인사가 이제 상해죠. 외상성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외인사는 저번 주에 말을 했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S 코드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고 이제 M 코드 이렇게 이제 질병 같은 경우 M 뭐 I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외상성 뇌출혈은 S 코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냥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I 코드로 시작합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그래서 보험회사가 외상성이냐 자발성이냐 이걸로 되게 많이 조금 분쟁이 생겨요. 이거는 뭐 실무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분은 근데 딱 했죠. 외인사라고 했으면 이제 상해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으니까 그냥 눈치로도 그냥 이거는 질병이 아니고 상해 사고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 요율 같은 경우에도 식당 종업원이니까 2, 0.2 아래 내려가죠. 0.2가 0.2. 그다음에 1급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50%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니까. 이거 뭐 계산은 그냥 중학교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다 풀 거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알리로무 위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금이 비율에 따라 삭감 지급해야겠죠. 계약 후 알리로 위반으로 보험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죽었으니까 죽었다 사망을 했으니까 그 보험 계약을 해지가 아니고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가야겠죠. 사망보험금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망보험금은 비율에 따라 삭감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나 3년 경과가 되면 지급 대상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학원 거를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겠죠? 이게 맞은데 저는 실무적으로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조사 나갔는데 만약에 변경된 직업 때문에 사망을 했어. 그렇게 되면요.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전 조금 혼동이 와요. 왜냐면은 그 모범답안을 보니까 전액 지급 대상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손해보험권을 안 하고 생명보험권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 제가 손해보험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답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전액 다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판단 근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적어도 맞다라고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 냈던 그 실무자가 만약에 근거를 제시해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다. 이것도 중간에라도 이 직업이 변경된 거를 알려줘야 된다. 고지 의무 위반과 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 두 개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근거를 제시해도 아마 점수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또 됐어요. 기출 문제가 이제 관련된 약술 문제 여기 이 내용 봐보세요. 이 내용이 알려야 될 사항 제가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죠. 네 가지 이제 이거 문제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알려야 될 사항 직업과 직무의 변동, 운전 목적의 변동, 그 다음에 운전 여부의 변동, 그 다음에 그 이륜차 사용에 대한 변동에 할 사항을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번이 답인데요. 3번이 답인데 아마 6점인 이유가 뭐냐면 직업, 직무, 핵심 키워드로 직업, 직무, 그 다음에 운전 목적의 변동, 운전 여부 변동, 그 다음에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이걸로 해가지고 아마 하나당 1점씩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 올 테니 여러분들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좀 1시간 동안 했는데 좀 뭐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리고 할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첫 번째 시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답변이 없으시네요. 다 쉬러 가셨나? 아, 그래요. 이해 잘 돼요? 다행이네요. 혹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적어주시겠어요? 질문이 나와가지고. 비보험사 계약 전 알리루무 위반. 아니요. 이건 없어요. 제척 기간은 없어요. 그 계약 전 알리루무 위반은 3년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 후 알리루무 위반은 쉽게 말해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 기간이에요. 전 기간. 그래서 대신에 그것만 규정을 했죠. 1개월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해지는 안 하고 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가입할 때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됐는데 이 경찰이 뭐 하다가 일하다 다쳤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경찰이 되고 나서 보험금을 몇 번 청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직업란에 경찰이라고 적어놨어요. 자기 직업을. 그러면 이거를 청구할 때 청구서에 내 직업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적어놨으니까 통지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통지 직접적으로 우리 쪽에 안 알려줘서 통지 안 한 걸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뭐 답은 잘 모르겠어요. 답은 잘 모르고 그리고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경과가 됐으니까 2019년도니까 그렇죠. 해지를 못하죠. 제척 기간이 됐으니까. 네, 딱 이것만.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는 직무 동호회 활동과 관련 이게 딱 약관 규정에만 여기서 우리 약관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더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관 해석할 때 원동기 자전거를 그래서 계속적인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거를 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통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사용하거나 단발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통지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만료일부터인지 이게 약관이요. 제가 최신 약관만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옛날 약관이에요. 제가 옛날 약관 위주로 실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최신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려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조금 막 불명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약관을 제가 찾아보는데 최신 약관이 만료일로부터인지 사고일로부터인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내피셜로 이야기했잖아요. 비보험사도 보험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근데 이거에 대한 조금 다른 학원과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혹시 몰라서 확인해 봤는데 다 전액 지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험 계약 중에
계속 직무의 변경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 그 중에 이제 직업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너무 보험사한테 불리한 것 같아서 약간 사조 그래요. 상해 발생일로부터 감사합니다. 이거 상해 발생일로부터네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만료일로부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엊그저께 이거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만료일 그거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자, 5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점점님이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보험 계약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떤 게 둘 다 해당하는 거를 물어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험금 부지급한다는 말은 있었나요? 제가 위에 적어놨나? 부지급 비율에 따라 삭감지급이라고 했는데 부지급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점점님이 헷갈리시는 게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한 것 때문에 헷갈려세요. 그 이 이륜차 부담보트 계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건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서 점점님이 헷갈려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륜차 부담보트 계약을 갖고 왔어요. 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네. 이륜차 부담보트 계약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상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삭감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특약을 가입을 하면서 부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됩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는 그냥 표준약관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 19년도 기출 문제가 됐으면 아래다가 뭘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부지급을 할 거면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 그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금소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약관 말고 저 금소법을 제가 모르는데 금소법의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금소법은 잘 몰라요. 뭐그 2001년 3월 달부터 뭐 그게 공표가 됐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뭐 이런 거를 막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거가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냥 딱 기출을 보면은 약관에서 더 벗어나지도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약관 규정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더 아까 기출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뭔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규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좀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군용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군소법이랑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청약 철회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표준약관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표준약관 기준으로 무조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부의 양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공부 다 못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약관도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이 약관도 외우기 힘든데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뭐 물론 이제 80점, 90점, 100점 이제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알려드린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전혀. 왜냐면은 기출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어렵게 나오면 거의 그냥 만약에 금속법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3범은 그냥 합격 안 시키겠다 이거겠죠. 다 과락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거겠죠. 우리 문제가 질병상해 표준약관 최신으로는 5년이란 말이 없어요. 5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질병상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물어보니까요. 그 문제 자체도 금소법에서 나온이 아니고 질병상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문제도 2019년 문제도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여기에 이제 딱 명시를 해놓잖아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준비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한 관계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질문에도 나왔어요. 부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우리 약관 규정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서는 부지급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이륜차를 타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냥 삭감 지급을 한다고만 나와 있지 이거에 대해서 부지급합니다라는 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급 부지급에 대한 문제가 뭐가 나오냐?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3번과 친해지기에서 손해보험사만 계약 관리 위반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은 손해보험사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건 자동으로 이제 손해보험사가 자동으로 이거를 특약을 가입을 시켜요. 가입을 시키는데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 효과 그 다음에 보험금 이거는 별개예요. 보험금의 효과가 계약 후 알릴 의무 효과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기출 문제가 아래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륜차 부담보호 특약이 가입되어 있음. 2019년도에도 뭐 별표 표시해가지고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한 거를 우선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적용을. 그러니까 부지급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뭐 이륜차는 아니니까. 이륜차는 아니니까 이게 뭐 해당이 없겠지만 이륜차 사고가 나왔을 때 이륜 땡땡 해가지고 이륜차 부담보 특약 가입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이걸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 문제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가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강조를 할 건데 이 당구표 표시로 나오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음 이 문구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해가지고 4가지 사항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4가지 사항 중에 그 4번째 사목에 나온 게 이제 이륜차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륜차 사고 한 번 나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륜차는 안 해야겠다라고 한 건지 뭐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륜차 사고 자체가 사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손해보험사에서는 이거를 보상을 안 하는 걸로 이거를 자동 계약을 시킵니다. 자, 이륜차 부담보 특약은 제가 그 제공을 해드리려다가 여러분들이 다 책 보시면 부록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내용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 제가 뭐 끝나고 뭐 제공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할게요. 제가 미리 좀 제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제가 약관 규정 그대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내용 다 사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니까 같이 좀 보고 넘어가도록. PPT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PPT. 자, 2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 기간 중에 이륜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한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륜차를 운전 뒤에 타는 거 아니에요. 뒤에 타는 거 아니고 내가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상해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뒤에 달아놨죠. 다만 운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운전하는 경우냐면 이륜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등으로 주로 운전하는 사실에 대한 것만 이거를 부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인 경우에만 하고 이거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대요. 보험금을 지급.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부지급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경우에만 부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을 안 하면은 뒤에 타고 있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운전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륜차를 직업 또는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용으로 주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해서 운전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일회성을 레저로 뭐 했거나 뭐 일회성으로 만약에 탑승인 경우에는 다시 부책인 경우예요. 반대인 경우에. 이런 경우 되게 주장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제가 이거 타셨는데 이거 확인 이거 부지급됩니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그거 내 오토바이 아닌데요? 그거 우리 아버지 건데요? 아니면 제 친구 건데요? 저 일회성으로 탄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보험금을 삭감 지급을 해야 돼요. 삭감 지급. 보험금을 쉽게 말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급을 하려면 이런 경우에 진짜 부지급하는 경우가 좀 어렵죠.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딱 그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자, 이륜차라 함은 이제 이륜차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륜차에 대한 규정. 그러면 이륜차가 도대체 뭐야? 그 이륜차를 뭘로 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 관리법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륜차로 정한 뭐 여기 나온 거 이 자동차를 말하면 이 내용 그 읽어보시면 돼요. 뭐 1인 또는 2인 하루 운송하기에 적합한 이륜 자동차 유사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승용차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뭔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륜차로 본대요. 이륜차로 보고 여기에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라 하죠? 그런 거는 다 이륜차로 본다고 하고 그리고 그 용어풀이 보시면은 세그웨이가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못 찾아봤어요. 뭐 개인용 이동 장치라 하면 뭐 전동 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며 이거 두 개인 경우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제외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길 돌아다니시보다 이제 노약자분들이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이렇게 앞에 운전석 같은 게 있는 게 핸들이 있는 게 의료용 스쿠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운전석 같은 게 없는 게 전동 휠체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이륜차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개. 보시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바로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다 이륜차로 본다라는 거예요. 측차.
옆에 이륜 자동차 옆에 이제 칙차를 붙인 거. 이거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칙차를 붙인 거. 그리고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뭐 동력 장치를 이용, 뭐 네 발로 달린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같아요. 3륜, 4륜, 뭐 사발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당연히 이륜차에 들어가요. 근데 그 이륜차가 어떨 때 이용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냐면 위에 보면은 직업 직무라고 딱 명확하게 해놨죠.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업 직무로 활용 안 하거나 그 동호회 활동으로 활용 안 하거나 출퇴근용으로 활용 안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저는 그냥 약간 규제로만 할 거예요. 여기서 뭐 더 확장하지도 더 축소하지도 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예외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답변이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 뒤에 타고 있는 경우는 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거 운전이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해석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근거 자체도 약관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부지급을 하는 거는 확대 해석이에요. 보험사가. 너 뒤에 타고 있으니까 너 이거 탄 걸로 볼 거야. 보험금 안 줘. 억울하지 않아요? 만약에 가서 레저 활동을 한번 타는데 사고가 났어요. 너 이거 동호 활동을 볼 수 있어. 안 줘. 라고 해보면 여러분들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 들어가겠죠. 약관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석해요? 약관 규정을 확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로서 저는 항상 약관 규정을 모든 이제 실무자가 다 그렇게 하겠지만 약관 규정을 더 확대 해석해지도 그리고 축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딱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그, 그 출퇴근 중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실무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예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든지 다 약간 규정에 의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약간 규정에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식 금액 그대로 나올 거예요. 동호 활동 아니고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탑승을 포함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나? 이 목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탑승을 하면 아니잖아요. 이것도. 탑승이라는 것도 이 목적에 의해서 뒤에 탑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적 이외에는 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진짜 나온 것만 해석을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한 이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 상해보험 할 때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라서 이 내용 중요하니까. 근데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이랑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이거는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이랑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해석에 있어서는 딱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제외하는 거에 대한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기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보험금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륜차는 보험 계약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을 할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에요. 딱 이륜차만 딱 한 거예요. 이륜차만. 나머지 직업 직무, 자동차 운전 이거는 아니에요. 딱 이륜차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술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해 보험할 때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될 거고 약관 규정할 때도 제가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이랑 좀 연관이 돼가지고 잠깐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거 보여드렸고 자, 여기까지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다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이륜차 그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과 이륜차 부담보 특약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어떤 내용을 구분하셔야 되냐? 계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계약 후 알림 의무 위반 계산법은 변경 전 요율이 아까 말씀드렸죠. 변경 전 숫자 작은 게 위로, 숫자 큰 게 아래로 계약하게 되,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예상 문제 제가 적어왔는데 뭐 회사에 알려야 될 사항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네. 자, 이제 계약 후 알림 의무 위반 끝났고요. 자, 내용 표준 약관 이제 25조 봐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돼요. 제가 25조 봐주세요. 그 전에 거 이제 보험 금액 그 내용들 있잖아요. 뭐 부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해 보험료부터 이제 납부 안 한 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5조부터 봐주세요.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할 거예요. 그 매 시간마다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약관 이렇게 이야기 보는 걸로. 자, 표준 약관 지금 25조부터 하겠습니다. 자, 25조. 자, 보험료 및 회사의 보상 게시예요. 2018년도 출제됐어요. 7점짜리로 출제가 됐고요. 출제가 된 거는 저는 그 문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보장에 게시해가지고 회사가 청약과 함께 일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청약사상 알고 있는 질병, 그러니까 고지한 거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고지하면 보통 부담보가 걸리겠죠. 부담보가 걸리는데 부담보 걸리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질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전 알리루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인 경우에 보상을 안 하고 승낙 전 사고라 하더라도 진단 계약에서 진단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내용 그대로가 아마 또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고 그 약관 규정 볼게요. 25조. 25조를 보면 회사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1의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승낙전 그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진행을 하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보험료를 언제 납부했냐.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만약에 오전에 납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간 경우가 많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험을 청약하고 일회 보험료를 주고 오후에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승낙전 사고일 경우에 이거를 딱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오전에 갔으니까 오후에 간 거라서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꼭 다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질병에 대한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개념에 해야 돼요. 아까 승낙전 그 계약 후 알리롱 위반 때문에 계속 사고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지급 사유는 질병도 될 수가 있고요. 상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간 우리가 실무적으로 언제 일회보험료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이제 하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랑 적용돼서 나올 수가 있고 신용카드 경우에는 매출 승인이 필요한 거를 정보를 제공할 때 승인 나면 이제 문자로 이제 문자가 오죠. 매출 딱 잡혔을 때 우리 그 카톡에 우리 오잖아요. 신용카드 썼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거기서 결제할 때 이제 이거를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승낙 전이라도 이제 1호 보험료를 받으면 이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승낙전 사고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실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전에 가입하고 오후에 이제 병원 가는 거 이러면 근데 저희가 좀 난감하죠. 실무적으로도 너무 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승낙전 사고 예외 사유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출이 된 거고 실무적으로는 일회 보험료를 언제 납부했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관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제1회 보험료 받을 때부터 이 단어가 좀 포인트입니다. 1항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항 볼게요. 2항.
이 항도 이제 승낙점 보험 사고를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보상한다 이렇게 내용 아까 예시 들어준 거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항이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제 문제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청약서에 내가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을 이제 청약서를 냈는데 당연히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거는 보상을 안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계약전 알리루무 위반에 그러니까 계약전 알리루무 위반이 그 전에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아팠던 것도 보상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진단 계약에서도 진단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건강체를 보고 이제 보상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보상하는 거는 좀 보험사한테 너무 불리하죠. 이거를 만약에 보상을 다 한다고 하면은 너무 악용할 그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예외사항으로 놨고 이거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규정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도 나온 것 같아요. 문제가 2018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25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31조 보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죠. 25조 보다가 갑자기 31조 보라고 하죠. 그 중간중간의 거는 다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거 31조부터 이제 쭉 뒤로 볼 겁니다. 이제 약관 규정만 보면 돼요. 약관 규정. 자, 31조 계약의 임의 해지,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 철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중요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 계약자는 자, 31조 자, 1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험 계약자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해지환급금은 이때 해지환급금은 계획자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자, 31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상환보험금 이거는 이제 각각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해지 같은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험사가 이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크게 나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해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해지환급금이 나갑니다. 누구한테 나가냐면 계약자한테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문제를 아까 보여주면 그 보험 기간이 이렇게 2019년도 기출을 보시면 PPT 보시면은 그 보험 기간 A보험 보험 기간 203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만기가 되면은 만기 때 살아 있으면 만기 환급금이 나가요. 만기 환급금이 나가는데 이거는 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기 환급금은 수익자가 지급을 하고요. 그 만기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그 제9조에 나와 있어요. 9조. 표준약관 9조.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표준약관 9조. 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1항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는 만기 환급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간에 해지한 거는 해지 환급금, 그 다음에 만기가 된 거는 만기 환급금은 수익자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사망의 아우 목 아파. 그 사망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사망보험금 계약에 대해서 사망을 보장하는 거에 대한 그때 당시에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되고요. 사망보험금을 그 담보하지 않은 다른 특약들 있잖아요. 다른 특약들은 책임중비금을 지급합니다. 그 누구한테 지급하냐? 사망 수익자한테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 사유한 거,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때 질병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구분을 해놨죠. 질병 사망인 경우에는 질병 사망금을 보험을 하고 상해 사망 보험 특약은 책임중비금, 그 다음에 다른 특약 같은 경우에도 책임중비금을 지급합니다. 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다른 특약 같은 경우에는 책임중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우리 약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 계약이고 이게 특약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질병 사망에 대한 각각 특약 보험료를 다 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 만약에 내가 질병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특약에 대한 거는 책임증 부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1억 5천, 1억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뭐를 지급해요? 책임증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책임증비금 지급하는 그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 제34조 다시 약관 규정으로 돌아갈게요. 막 확 바뀌어요. 자, 다시 약관 규정으로 들어가서 제34조 1항. 자, 그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발목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온 거지, 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 문제로 지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언제 해지환급금이 지어지냐, 만기환급금 언제 지어지냐 이런 경우에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해지환급금은 그 청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급 기일까지 3영업일이라고 단어가 중요해요. 3영업일, 3일이 아니고 3영업일이에요. 3영업일은 빨간 날 빼요.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이렇게 빼고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 보험금 지급 만약에 이게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그 부표 9-1에 따르는 적립 이율에 따라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자 계산하는 거는 저는 좀 고민이에요. 이거를 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근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 60점 이상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겠죠. 뭐 저는 안 해올 것 같아요. 60점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리고 제 3항 이거는 이제 그 회지환급금 보시면 보험 가입하면 언제 10년째 회지환급금이 이렇게 된다, 20년째 회지환급금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그 보험 계약자한테 제공하거든요. 이런 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지환급금에 대해서 예상 금액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문제 안 나왔어요. 뭐 빈칸 넣기가 나올 수 있겠죠. 가로 열고 뭐 3영업일 그 다음에 뭐 가로 열고 회지환급금에 대한 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로 열고 누구한테 주냐 계약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괄호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5조 보험계약의 대출 보겠습니다. 저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저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35조 보험계약의 대출. 대출에서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가로넣기나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약술까지는 안 날 것 같고요.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없어서. 자, 1항 보면은 보험 계약에 이 계약의 회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대요. 다만 순수보장보험 같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이 내용.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거를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말하는 게 약관 대출이거든요. 약관 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 2항 보면요. 2항. 자, 그 뒤에 보험금, 해지환급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가 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약관 대출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한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처리를 할 때 안내를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공제를 상계를 시켜가지고 지급할 보험료에 상계를 시켜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고객이 막 전화 오죠. 전화 와가지고 왜 보험금이 작냐라고 하면은 혹시 대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해가지고 그 약관 대출이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계약의 대출에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볼게요. 뭐 28조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아까 1항에 그게 나왔잖아요.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이제 그 약관 대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차감이 돼가지고 이거를 차감해서 해지환급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뭐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사항입니다. 35조는 그래서 뭐 중요한 사항이 많이 없어요. 중요한 사항이 없고
네. 그리고 어 제가 잠깐만요. 제가 너무 뛰어왔네요. 너무 뛰어왔네요. 그 32조로 가야 되는데 제가 물먹고온이라고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아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 내일은 좀 더 차분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1조로 저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 준비금 했고 자, 32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뛰어갔네요. 32조. 자,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거는 기출 확률, 약술로 기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요. 1개월 내에 안날로부터 1항이 그 내용이고요. 제 1호가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 2020년도에 문제가 나왔죠. 이 사례고. 그 다음에 2호. 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그 청구에 관한 사실을 고의로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다만 위변조하더라도 그 변조하기 전에 보험사고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변조해서 늘린 부분만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거고 변조한 그 변조하지 않은 부분은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도 고의로 발생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내일 할 건데 그, 그, 그 영향이 없는 수입자한테는 돈을 주죠. 우리 2020년도에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약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내용을 안날로부 중대사유 두 가지 고의사고 보험금 청구 위반 조항 경우 단서 조항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기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자살 사건 있죠. 자살 시도. 자살 사건 말고 자살 시도. 자살 시도하면은 이 사람이 보험 계약이 이제 그 다쳤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험사마다 제가 보험회사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거를 해지하는 데도 있고 해지를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살 시도에 대해서. 근데 자살 시도는 이제 고의사고다 보니까. 근데 또 자살 시도라고 해서 뭐 자유사가 해가지고 고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긴 하는데 일단 고의사고에 대한 거는 1개월 이내에 이거를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조 이제 회사의 파산 선고와 해지 이제 1항 볼게요. 자,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당연히 파산 선고 받으면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적어놨고 자, 2항에 대한 거는 이제 파산 선고 후 만약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그 효력을 잃는데요.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 선고 3개월이 지날 때는 그 효력이 잃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지가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겠죠. 3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파산이 되니까 당연히 보험이 없어지니까 이거 당연한 거를 조금 뭐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당연히 이거는 뭐 보험 계약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조금 궁금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었는데 거의 인수합병이 돼요. 그 파산하기 전에 그 조금 이제 보험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인수합병 됐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생명이 하나생명으로 흡수된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렌지생명이 지금 신한생명으로 지금 흡수 두 개가 합병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 계약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약관 규정 그대로 신한생명에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보험 계약 약간 그 대신에 신한생명은 뭘 받아요? 계속보험료를 받겠죠. 이해 이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흡수한다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조 해지 환급금.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갑자기 34조로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3년 업무일 이내, 그 다음에 이 빈칸 넣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35조, 그 보험계약 약관 대출에 대한 내용 했습니다.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의 지급. 이것도 그냥 이거만 보세요. 배당금 지급하는 거,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은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냐?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조정할 수 있는지 이거 빈칸 넣기 이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할보범 이거는 이제 묶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빈칸 넣기가. 관할보범은 이제 계약자 주소지로 하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보험회사 합의해가지고 다른 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조, 제 39조. 이거는 2020년도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3년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거가 이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3년 동안 행사 안 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거나 이런 거를 보험 안 주지 않아요. 민원 넣으면은 우리 돈 줍니다. 우리 그래서 자살보험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생명보험사에서 그 법원에서는 주지 말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3년 계측기간 경과한 거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청구 소멸시효 적용해가지고, 근데 그 금강원에서는 주라고 나왔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법원이랑 금강원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뭐 10년이 됐던 뭐 20년 전에 것도 저희가 청구하면 뭐 몰랐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확인서 쓰고 실무적으로 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뭐 3년 넘으신 거 여러분 청구 안 한 거 있으면 청구하세요. 보험사에. 그리고 40조 약간의 해석도 뭐 3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2018년도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기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독립손사랑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을 해줘요. 뭘 가장 많이 주장을 해주시냐? 그 약관의 뜻이 좀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리하게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거를 진짜 많이 주장을 해주세요.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저랑.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고객님이나 아니면 독립선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해요. 저는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닌가요? 뭐 고객은 아니다, 뭐 너가 지금 너무 축소 해석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실무적으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사 이제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축소 해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거고, 41조를 보시면 금소법에 대한 내용, 여기가 이제 조금 금소법이랑 이야기가 조금 겹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41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좀 문제가 좀 걸렸는데, 제가 예전에 가입한 게 그 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종신보험이어가지고 지금 좀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설계사분들이 모집 과정에서 이제 제작 안내한 거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정도 이제 가로넣기 정도로 뭐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이제 금속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오면은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거겠죠. 근데 저는 무조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한 90% 이상. 그래서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42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2016년도에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물론 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할 게 없어요. 다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기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약관 규정에서 보면은 45조 보면 1항에 이제 임직원, 중요한 건 이제 보험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이 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뭐 이 항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항 같은 경우에 합의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합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 많이 해요. 합의 고객들이랑 전화해가지고 근본까지만 주고 다음번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현저하게 저도 이거에 대한 적정성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약관 규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3,300만 원을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 3,300만 원.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주고, 이 사람이 진짜 2010년도부터 계속 입원을 하시는 분인데 다음번부터는 좀 특정한 이제 이런 질환으로 입원비는 좀 안 주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너무 이제 치료가 거의 없는데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까지 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이제 3,3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그 독립선사가 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끼고 이런 것도 이제 합의를 중간에서 조금 좀 도와주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42조는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3조 보겠습니다. 43조 개인정보의 보호. 뭐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보보안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보험회사가 이걸로 걸려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진짜 끝장이에요. 진짜 끝장나요. 진짜. 그래서 그 막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하시면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알려주잖아요. 뭐 이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관 규정을 좀 보면 뭐 개인정보를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용 수집 이런 것들에 뭐 누구한테 3자한테 제공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빈칸 넣기 같은 내용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핵심 단어 위주로 뭐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결, 유지, 보험금의 지급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집, 이용, 조회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지급 등으로 뒤에 내용 보면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의 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좀 좋은 건데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보험 계약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얼마를 받아갔구나. 제가 최근에 가장 보험금 많이 가져가신 분 본 게 21억 봤어요. 제가 그거를 왜 참고를 하냐면 이 사람이 보험 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성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험사 우리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 얼마를 갖고 갔지라고 봐줘요.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많이 본 게 21억까지. 이 사람은 보험금으로만 21억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좀 제대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이 이제 SIU에서 이제 그 하겠죠. 지금 보험 사기로 적발되는 인원들 되게 많아요. 보험 사기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4조 중거법. 중거법은 당연히 이제 이 계약, 이 질병상해 표준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이나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뭐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상위법 우리 저는 이제 법대 출신이니까 뭐 상위법 우선의 뭐 적용의 원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특별법 우선의 적용의 원칙 뭐 이런 거 있는데 아까 우리 이륜차 부담보 같은 경우에도 약간 특별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은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약관 규정에서도 아까 그 특약이 부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특약을 특별법으로 봐가지고 그거를 먼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중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자, 그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건 보험금 등이니까 이거 뭐 해지환급금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유금자 보호법에 이제 규정을 적용받겠죠. 근데 저는 예금자 보호법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5천만 원만 알아요. 그 맞나요? 그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이제 보장을 받잖아요. 그 보호를 받잖아요. 제 생각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한 번도 파산에 대한 그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무에서 안 나온 거를 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표준 약관에 있으니까. 제가 시간 내에 또 못 끝낼까봐 좀 말을 좀 빠르게 좀 스킵한 게 있는데 약간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그냥 알고만 있을 정도 그리고 주요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마쳤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 궁금한 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다 답변 드릴 거예요. 보험계약 대출 이자와 원금을 차감은 무조건 뭐 이거는 특약이랑 주계약이랑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은 합산이 돼요. 주계약도 다 발생할 거 아니에요. 해지환급금이 이제 특약으로 다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한 거에 대한 합계 금액으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해지나 주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계약 소멸 시에만 적용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제가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내일은 제가 7시부터 준비를 하는데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집중이 너무 안 되네요. 제가 내일은 밥을 꼭 먹고 그 뇌에 탄수화물을 좀 보낸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차시 구성. 나머지 이제 2시간 남았어요. 그 특약,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제가 그걸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그 질병상의 그 약관 관련된 거는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6시간이면 끝나요. 이게. 근데 되게 짧죠. 여러분들 20점, 배점이 20에서 30점 배점인데 6시간 만에 끝나버린다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되게 개이득이에요. 물론 이제 암기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기본 강의가 6시간 만에 그냥 훅 정리가 되니까. 재봉님께서 물어본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네네네네. 특약보험금 지급 사유만 해줘. 전체 다 적용돼요. 네, 맞습니다. 특약보험금도 지급 사유만 발생해도 다 삭감하고 동시에 삭감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암진단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암진단비 특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암진단비 근데 크게 나가잖아요. 근데 뭐 약관 대출 500만 원 있으면은 암진단비 특약에서 다 공제하고 나갑니다. 또 질문 혹시 있나요? 오늘 또 어땠나요? 여러분들 들었던 거 조금 간단하게라도 여기 채팅으로 조금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 기다리는 시간에. 괜찮았어요?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어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제가 막 헷갈렸잖아요. 이게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꼭 뭐라도 먹고 시험 보세요.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건데 새벽 제 조금 빡센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취업 관련된 이제 그거 있거든요. 강의가 있거든요. 외부 강의가. 그래서 거기 또 가고 하면 그래서 미리미리 또 준비를 또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 없나요? 실손 장애 할 때 강의하시기 전에 뭐 기본 내용을 알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거를 깔고 강의를 할 거예요.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강의할 게 없죠. 다 아는데. 32조 중대사유 해지와 16조 사망, 3년 규정 제척기간. 중대사유 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랑 중대사유 해지랑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거는 3년에 대한 제한이 걸리는 거고 중대사유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안날로부터 1개월만 적용되는 거죠.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야지만 3년 제척기간에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계약전 안류 위반 사항으로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사유로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개 구분해서 하면 돼요. 적용 안 돼요. 3년 제적. 그러니까 딱 16조는 16조만으로 딱 적용이 되고 32조는 32조만으로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돈을 받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피드백 진짜 귀찮더라도 최소한의 이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지금 40명, 제가 45명까지 들은 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45개가 안 들어오면 저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들었는데 피드백도 안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공유하신 분들한테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 해달라고 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꼭 해달라.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카페에서 하다가도 베스트님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다. 강의가 괜찮다. 저는 그래도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 이게 노력한 게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강의 잘 하고 하시더라. 뭐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수사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법인에서도 일을 했고요. 자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원수사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서면심사. 삼보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의 A부터 Z까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A부터 Z까지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원수사에서도 원수사에서 하는 일이랑 자회사에서 하는 일, 법인에서 하는 일, 몰라요. 원수사는 사실 장애 사망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 정리하는 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까먹었어요. 와우. 저 시간 맞춘다고 그 10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충격이네요. 저 이거 다 준비했거든요. 와 진짜 오늘 내용 공부 정리 제가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는 꼭 밥 먹고 오겠습니다. 네, 밥 먹고 올게요. 아우 진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동일 시간에 만나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